12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 첫 피고인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검찰을 압박하는 등 첫 재판부터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임 전 차장 첫 공판 준비기일을 취재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종원 전 차장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자체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기소 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지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 인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공소장에 법원이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공소장 일본주의 추구가 재판의 공정성, 실체적 진실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라는 게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실체와 사실관계를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절차적 하자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도 지지 않고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측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범행이다.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경, 경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항변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재판 공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하면서 공소 제기 기각 요청하고 실체 심리를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임 전 차장 측을 압박했습니다. 양측은 또 증거 기록 열람을 두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에서 전체 증거 기록 중 40%만 열람 등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선 실체적 파악이 어렵다. 전체 기록, 열람 등사가 허용돼야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 필요가 있어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판 준비하시도록 40%만 열람 등사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기록 전부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부터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 안팎에선 오늘 재판은 말 그대로 예고편 맛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검찰도 임 전 차장도 다 알고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한 다툼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공판 준비기일 자체가 여러 번 열리면서 이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증거를 공개를 하고 변호인은 어느 정도까지 이 증거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준비를 할지가 여러 차례 논의가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7일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법원 포토라인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임종원 전 차장의 의중은 오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대통령 영부인인 줄 알고 거액을 송금하고 취업 청탁까지 들어줬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인데요. 애초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기꾼의 거액을 제공한 것을 공천 헌금으로 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초 사기 사건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문으로 전락해 검찰에 나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표정은 많이 착잡하고 갑갑해 보였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지난 5일 노 전 대통령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와도 이 사안에 대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윤 전 시장 말대로 희대의 사기에 놀아난 바보 같은 피해자로 끝나나 했던 사건은
공천 헌금 얘기가 나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시장은 애초 공천 얘기가 나왔다면 속아서 돈을 송금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법조계에선 일단 공천 헌금 상납 성립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당시에 이 사기범이 가사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설령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넸어도 이른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서 공천 헌금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그 네. 법률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어도 그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꾼이 실제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의 의사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원시적으로 불능 사건이에요. 공직선거법상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도 돈을 받은 사기꾼 김 씨가 윤 전 시장 선거구와 별 연고가 없다는 점, 제135조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제230조 매수 조항 등도 김 씨가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용하기 애매한 측면이 많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 목요일로 만료됩니다. 윤장현 전 시장을 조사한 검찰이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기소한다면 어떤 법리로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의적 공격으로 사회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변희재 고문과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선고 공판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1심 선고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엄동설 안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변 씨는 JTBC 손석희 사장과 기자들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선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하나는 최순실 태블릿 PC JTB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미디어워치 보도가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 다 해당 사항 없는 악의적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 검찰,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 노력 결과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악의적 공격만 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1심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에 몫이 됐다고 변 고문 등을 질타했습니다. 양형 사유를 낭독한 재판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황 의원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기자 2명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주문 낭독 전에 선고 진행 중에 법정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소란행위도 안 일어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해 변 고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을 채우고 있던 변 고문의 열성 지지자들은 사기극이다, 재판 왜 한 거야 등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희재 대표는 법원의 실형 선고로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선 블록체인 법학계와 서울변의 주최로 블록체인 관련한 학술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 기자, 이 블록체인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일단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네.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유명한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기존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중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로 구분되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라면 네. 이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서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기술이자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듯 모를 듯 어려운데 블록체인법 학회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학술대회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현실화는 됐는데 관련 네. 법이나 또 통일된 용어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이 문제의식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는 가상화폐와 강제 집행, 그리고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주요 암호화폐 판례 리뷰 등 이렇게 4개의 세션으로 네. 나뉘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 가상화폐 용어와 관련해서는 가상이나 암호가 실체가 없거나 좀 부정적으로 비밀스러운 네.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토큰 정도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제안이 나왔습니다. 법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우리나라 관련 법 체계가 좀 전무한 만큼 이 네. 해외 사례 위주로 대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국세청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선물거래법상 상품으로 보고서 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실체가 있는 자산이자 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독일의 경우에는 관련법으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또는 이 독일 지급 서비스법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본다면서 세계 최초로 이 비트코인의 성격을 법으로 네. 규정해놓고 있고요. 일본도 역시 지난 2016년 5월에 관련 법정을 만들어서 이 비트코인 거래나 뭐 구매, 과세 이 등에 대한 근거와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밖에 중국, 러시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네. 이 블록체인을 신수종 산업으로 보고 그 1차 발현 형태인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거래, 규제 등의 이 근거 내용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어쨌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정말 뭐 관련 법 제도나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다는 게 이 참가자들의 지적인데요. 네. 이 원칙적 자유라는 이 모호한 스탠스로 규제도 활성화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네. 법제도 사각지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어주겠다면서 이 사기나 뭐 다단계 등 이 불법 행위가 좀 만연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작용을 막고 이 가상화폐를 좀 투명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방안이 좀 시급하다라는 게 발표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뭐 앞다퉈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모레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고 손실죄 혐의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국정원 특활비와 국고 손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등의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직원 책임법 제2조 1항의 카목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과 법리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성호, 원세훈 두 전 국정원장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제에 의해 1심 재판부는 두 국정원장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받은 6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고 손실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를 가능케 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 책임법의 회계관계 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 회계관계 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 변호인단 의견서 내용입니다. 말이 어렵고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니까 국정원장이 건넨 특활비도 회계관계 직원이 건넨 돈이 아니어서 애초
국고 손실죄 가중처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다 사적으로 쓰긴 했지만 특가법상 국고 손실은 아니다는 주장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법 기술자 그리고 이장폐천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고 있는 하늘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법원 일반직 정기 인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법원 부의사관 1명, 법원 서기관 7명, 법원 사무관 5명 등을 판사가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사나 법원도서관이 개관 3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됩니다. 법원도서관은 내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69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고 노회찬 의원의 2018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12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